아니구나. 오늘 제목이 에너지를 아끼면서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집의 수명도 길게 하는 에너지 효율화라고 이제 주제를 조금 두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따뜻함도 중요한데 여름철에 더위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0년 동안 이걸 하면서 이렇게 이제 크게 변화해 가는 거를 좀 느끼고 있는데요. 두꺼비 하우징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커뮤니티 중심 노후 주거지 도시재생을 주로 하고 있고요.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생태적인 삶과 정조 환경을 조성하자 이런 미션을 가지고 어 출발을 했고요. 2014 년에서 15 년부터 도시 안에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들이나 취약계층이 살 수 있는 사회주택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공급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 부동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신축을 중심으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으로는 이제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주택을 에너지 효율화하는 것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인제 뭐 공공 에너지 진단 매뉴얼 같은 것들도 만들고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협업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됐는데요. 그 은평구청하고 최초에는 인제 두꺼비 하우징 사업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민간 거버넌스를 어 로 출발을 했고요. 2011 년에 사회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2011 년부터 인제 산세마을이라는 곳에서 도시재생을 했는데요. 중심 과제 중에 하나가 '노후주택을 어떻게 에너지 효율화할 것인가.'였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기도 하고 실패도 많이 해 왔습니다. 냉난방비를 감당을 못해서 결국에는 그 가지고 있는 질병 또는 열사병 이런 것들로 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거에 적어도 사회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인제 그 취약계층에게 뭐 전기장판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거였는데 '집을 고쳐 줘야겠다. 삶의 공간을 고쳐 줘야 한다.'라는 네 의견들이 많이 나오던 때였고 데이터로 정량화된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로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왜 거기가 추운가.'를 인제 어 정교하게 정밀하게 진단을 해 봤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는 표가 주택의 에너지 요구량 값을 계산을 하고 전후에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발견한 거는 어떻게 건설 공사를 해야 집이 에너지를 새지 않게 튼튼하게 지을 수 있나. 그리고 기밀 진단을 하게 되면 이제 위크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작은 거 하나를 고치면은 전체 효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게 되었고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라는 장비를 통해서 1층 집은 이를테면은 바닥을 단열을 해야 되고 꼭대기층은 천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집은 벽을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쪽을 고치는 게 더 효율적인가를 찾아내기 위한 그런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진단하는 과정들이 저에게 되게 유용했습니다. 맨 왼쪽 위에 있는 건 송광사를 저희가 적외선으로 촬영한 것인데요. 밤에 촬영한 바닥으로 열이 많이 새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시죠? 이거는 어디를 고쳐야 하는가? 창호에서 제일 많이 새고 있으니 창을 고치고 바닥으로 제일 많이 새고 있으니 바닥 쪽을 보완하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더라라는 걸 발견을 했었고요. 이거를 인제 매년 그 주로 취약계층 주택을 에너지 효율화하면서 인제 표준 시방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서 진단을 해 보고 측정을 해 보니 벽체 단열을 그 3 센티만 단열재 두께 3 센티만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에너지 개선 효과가 30% 정도 올라가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기는 저희가 약간 이제 모델링까지 해 가면서 단열재 두께 10 센티의 효율이 높은 창호를 개선을 했는데요. 에너지 효율이 무려 한 70% 가까이 높아지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50년 된 단열재가 하나도 없는 집은 단열재를 약간만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높아지는 걸 발견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이게 과연 사회적으로 '효용이 높은 일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에서 보듯이 이를테면은 이런 정교한 진단을 하게 되면은 벽체 파란색이 인제 위에 사진이 하기 전 밑에가 인제 기밀 진단하면서 찍은 건데요.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미진하게 된 곳이 어디인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까지 이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는 탄소 배출량이 건물이 한 28%를 차지하고 국내에서 봤을 때는 그중에서 주거 부분이 한 반 정도 45% 차지하더라라는 수치를 볼 수 있고요. 서울시는 특히 그중에서 에너지 면에서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고 그중에서 이제 건물 부분이 가장 많더라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 중립을 하려면 가장 어느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고서 그 부분을 줄여야 전체적으로 절감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서울시는 역시 이제 건물 부분에서 이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가금 주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로 창호 개선을 많이 합니다. 작년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했던 것과 유사하게 에너지 진단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진단을 해봤는데 창호하고 단열을 동시에 했을 때 한 30% 올라가고 창호만 했을 때 24% 정도 개선되는 거를 수치로 분석을 해냈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따져봤더니, 이건 이제 그 서울시에서 만든 자료를 이제 가져온 것인데요. 30년 이상 단독주택을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하면은 원전을 71기가, 71기가와트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전체를 다 고쳤을 때,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용량이다. 이런 것들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하면은 목표량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움직일 수 있어서 데이터와 그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연동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개별 주택들을 고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가보면은 뭐 집이 없어지거나 이사 가거나 해서 그 전에 썼던 돈들이 효과가 한 1, 2년밖에 가지 않는다는 거를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고민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개별 주택이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을 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이걸 에너지 계획을 세워서 진전을 해보는 이런 일들을 도시재생 지역에서 해봤는데요. 몇 군데 그 용역을 통해서 이 일을 했었는데, 여기는 불광이동 향림마을입니다. 그래서 14년에서 18년까지 에너지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 지역 안에 있는 건물들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분석을 해내고 대안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주택을 유형별로 다 나누어서 파란색이 이제 한 20년에서 30년 된 다세대 다가구 주택입니다. 저층주거지에 당연히 이 주택들이 많은데 데이터로 만들었을 때도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에너지도 역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하느냐, 이쪽 부분을 고쳐야 한다. 가장 많은 부분을. 그리고 빨간색은 이제 이 단독주택 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집으로 신축을 유도하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그 로드맵을 짜보는 이런 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도에다가 그 주택 특성별로 유형별로 점을 다 찍어봤어요. 그래서 파란색이 많은 곳은, 파란색이 이렇게 많은 곳은 새 집이 많은 곳이고요. 빨간색이 많은 곳은 이를테면 굉장히 노후된 집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골목별로 우리가 대안을 수립을 하는 게 좋겠다. 빨간색이 이렇게 많은 곳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같은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고, 파란색이 많은 곳은 신축주택이니 이를테면은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지역적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을 추구를 해보자는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한 후에 이제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이 마을의 에너지 전환을 이룰 것인가라는 이제 로드맵을 짜본 것입니다. 일단은 커뮤니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 참여도가 높을 것이니 이제 커뮤니티와 함께 공동체 사업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실증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여드려야 직접 이렇게 눈으로 봐야 참여도가 높아지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역 에너지 전환을 하자, 이런 로드맵이었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 건축물 전 과정 평가라는 전 과정 평가의 탄소 배출량을 이렇게 계산하는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당연히 초반이 이제 그 신축할 때 생산하는 탄소 배출량이고요. 주로 자재에서 많이 배출이 되고 그 자재 중에서도 특히 콘크리트, 시멘트, 철근에서 가장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단계에서 냉난방 에너지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설계할 때 제로 에너지 건물을 만드는 게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이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요즘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사실 이제 생애 주기별 탄소 배출량을 데이터화하는 거는 어쩌면은 이제 민간 기업에서 플랫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도를 해볼 만한 혁신적인 모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국가에너지 통계 종합 정보 시스템 뭐 이런 곳에서도 지금 차츰차츰 구체화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가가 할 일일 수도 있고, 이게 개인정보하고 연동이 되는 측면이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생애주기별 탄소 배출량을 데이터화해서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물 유형별로, 시기별로 신축이 필요하냐, 리모델링이 필요하냐, 뭐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냐를 이제 그 지역 계획하고 연계해서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제로 에너지 건물을 실제로 시장 모델로 구현을 해보는 거를 이제 지금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노원 이지도 있고, 세종 로렌이나 이런 곳에서는 입주자 모집해서 이게 되고 있는데요. 고층 아파트에 적용은 하기가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고 7층 이하로 이제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저층주거지에 어쩌면 적용하기가 또 적정한 모델이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요즘 이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의 방향하고는 이제 좀 차이가 있어서 한계가 있긴 하나, 에너지 제로 건축물, 특히 주거 부문에서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저층 주거지에서 신축을 중심으로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좀 들고, 저희는 이제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보려고 몇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분을 맞추려고 굉장히 빠르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완주군에서 무농약 인증받아서 딸기랑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윤기성입니다. 제가 원래는 거창하게 기후 환경이나 자연 환경 아니면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하루하루 날씨,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는 데 굉장히 예민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기후 변화가 급격하게 바뀌는 걸 느끼게 되었고, 우리나라 농업 특성이 많은 자원을 투입을 해서 높은 에너지 투입하고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최대한 많은 생산하고 유통을 해서 돈을 버는 구조로 이제 확립이 되면서 굉장히 에너지와 물자와 각종 이제 천연 자원들을 낭비하는 쪽으로 점점 흘러가는 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완주군에 이제 귀농을 하면서 이렇게 평소대로 관행대로 하는 농업을 하다가는 저희 아이들한테 좋은 지금 고향을 물려주고 자연환경을 물려주고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번에 제가 이제 스마트팜을 작년에 신축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가능하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최소화로 투입을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다시 쓰고 또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하는 농장을 설계를 해서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창업을 할 때 제가 이제 딸기와 엽채류 여러 가지 쌈채소, 허브류를 생산을 하는데 최대한 농약을 쓰지 않게 재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농약을 그냥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하는 김에 무농약으로 재배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무농약이랑 GAP 인증을 받아서 지금까지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에너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창업을 하면서 지켜봤더니 많은 분들이
기름값 때문에 농산물을 비싸게 팔아야 된다. 한 해 들어가는 그런 석유 에너지 비용이 몇 천만 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기름값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수익이 없다. 그래서 해마다 농산물 가격을 점점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는 그러면 석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에너지를 쓸까 해서 지열 냉난방, 신재생 에너지에 있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똑똑한 스마트팜이라는 게 저희 농장에는 온도, 습도, 그다음에 햇빛의 양에 따라 이제 커튼을 치거나 아니면 환기를 시키거나, 그다음에 CO2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CO2의 양을 조절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컴퓨터가 제가 설정한 값에 의해서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이 반드시 스마트팜일 이유는 없지만 스마트팜 자동 환경 제어를 이용해서 물량을 굉장히 그 물도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물량을 작물이 최적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양을 계산을 해서 최적으로 주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병충해가 거의 생기지 않아서 다른 분들 무농약 재배가 가능하지 않는 딸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무농약 재배하느냐, 환경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무농약을 실현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합성 비료는 사용하지만 합성 비료를 관행 농가에서 사용하는 거에 3분의 1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면서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약을 사는 비용도 사실 굉장히 낭비가 많이 돼요. 우리나라 농업에서 농약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충해 이제 벌레들이 내성을 가지고 농약을 아무리 쳐도 죽지 않는 상황까지 갖게 됐는데, 오히려 농약을 안 치면 벌레들이 아주 소량의, 정말 저희가 보통 밖에서 은행나무 잎을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독초액인 그런 자리공이라든지 그런 이제 뭐 엽기, 그런 독초액을 수집을 해서 그걸 우려내서 주는 천연 농약을 사용하는데, 아주 연하게 쳐도 벌레들이 쉽게 죽는 그런 농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해보자, 비용을 적게 들이고 따로 사서 쓰는 합성 농약보다는 우리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농약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렇게 뿌려보자. 그리고 저희 옆에 제가 이제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벼농사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홍수가 날 뻔하다가도 저희 그런 넘치는 물을 저희 논에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홍수를 방지를 할 수 있었다, 물이 침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벼농사도 중요한 농업의 한 분야인데, 그 벼농사를 지을 때도 농약이나 비료를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최대한 하천으로 유출되는 비료가 없도록 저희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료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저희 딸기한테 줬던 비료를 다시 한번 재사용해서 이제 벼농사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초제나 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우렁이가 잡초를 뜯어먹게 하는 그런 자연 생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농법을 채택해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렁이 같은 경우에 외래종이긴 한데 우리나라 겨울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다시 그 하천으로 유출돼서 그 친구들이 자연을 생태계를 훼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 우렁이를 투입해서 잡초를 제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뜻이냐면, 지하에 있는, 그러니까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시원한 냉기, 그리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지하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걸 추출을 해서 저희 농장의 농작물에 사용을 하는 건데, 예전에 지열 냉난방은 지하수를 뽑아서 버리면서 그 지하수에 있는 열기를 채취하고 냉기를 채취하는 그런 시설이 굉장히 많았어요. 농업시설에서요. 저는 비용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지하수를 고갈시키지 않게 밀폐식으로 지어서 그냥 단순하게 냉매가 통과를 하면서 지하에 있는 열기와 온기만 추출해서 사용하는 공법을 채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농장이 또 저희 같은 면적에 같은 시설을 갖고 있는 딸기 농장에서 한 작기에 기름값만 1,000만 원 썼다 그러면 저희는 100만 원, 전기 그 펌프 돌리는 전기세만 들여서 딸기 난방을 하고 있고요. 다른 농장에서는 냉방을 하려면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저희는 지하에 있는 시원한 냉기를 또 모아서 여름에 냉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용도 절감되지만 그 탄소 에너지를 최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탄소권 배출에 대해서 어떤 혜택 지원 사업을 받고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농장으로 선정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런 에너지나 아니면 어떤 생산할 때 무농약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농장에서, 특히 딸기 농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스티로폼 포장재예요. 스티로폼 포장재를 사용하는데 그게 물론 이제 재활용이 되고 분리수거가 되지만 부피가 굉장히 크고 가볍기 때문에 그게 저희 아파트에서도 분리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오염된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 딸기즙으로 오염된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 재활용이 안 돼서 폐기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아마 거의 최초로 종이 박스로 이제 포장을 해서 냈어요. 근데 저는 익숙한 스티로폼이 아니라 종이 박스에 담긴 딸기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어떡하지, 낯설어 하시면 어떡하지 고민을 했는데, 오히려 더 같은 환경 문제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 종이 패키지로 되어 있는 제 딸기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전화까지 주세요. 항상 스티로폼을 쓰면서 살짝의 죄책감은 있었는데,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는데 불편함은 조금 있었는데, 종이 케이스로 된 딸기를 처음 접하게 됐고, 딸기를 먹고 나서 이게 코팅이 안 돼 순수하게 무코팅 종이 크라프트 종이라서 그냥 100% 재활용이 되는데, 박스가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아이들 장난감 상자 아니면 뭐 소지품을 정리하는 상자로 한 번 더 사용하고 버릴 수가 있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대부분 저희는 공판장,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딸기 생산하는 농가 같은 경우는 가락시장까지 올려 보낸다든지, 아니면 저기 이제 뭐 광주 광역시까지 내려 보낸다든지, 그렇게 좀 먼 곳까지 보내서 높은 가격을 받고 좋은 상품을 많은 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되는 양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주변에 김제시, 전주시, 그리고 혁신도시, 가까운 곳에 도시가 있기 때문에 차로 10분 이내에 다 배달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저희가 다 직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가 6개 직매장이 운영이 되면서 완주군 안에서 다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로컬푸드에 내고 무농약 인증을 받다 보니 지역 공공급식 센터에서 가장 많은 양을 주문 주셔서 지역 내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푸드 마일리지 감소하는 데에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꿈꾸는 55번 스마트팜이라고 농장에 커다랗게 적어놨어요. 항상 생각하는 게, 저희 농장에서 이제 버려지는 딸기 잎, 폐기물, 아니면 볏짚, 벼를 수확하거나 볏짚은 저희 땅에 다시 돌려줘서 땅심을 키우자. 그걸 대부분은 다 태워서 없애세요. 저도 처음에 시골에 귀농을 해서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시골에서 뭐든지 태워서 버리는 습관, 거기서 나온 연기들, 매연, 냄새,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저희 농장에서는 절대 소각 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고요. 다 땅으로 돌려줘서 다시 퇴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유용 미생물도 넣어주고 그냥 발효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귀농할 때 고민했던 건, 무수히 많은 비닐이 버려지고 있어요, 시골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닐 멀칭이라고 해서 잡초 나는 거 방지하는 비닐부터, 비닐하우스를 이제 덮었던 비닐까지 매해 한 번만 쓰고 그걸 다 폐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오염물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특수한 업체에 가서 특수하게 소각 처리를 해야 되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비닐을 사용하지 말자, 멀칭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매해 교체하는 비닐이 아니라 차라리 유리 하우스를 지어서 한 번 설치하면 유리가 깨지기 전까지는 30년 동안 끄떡없는 온실을 짓자 해서 유리 온실로 지었고요. 유리도 저희가 이제 1중 유리가 아니라 2중으로 생각해서 2중으로 다 설치를 해서 그런 보냉, 그다음에 그런 보온 효과가 굉장히 커서, 사실 지하 냉난방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닐 멀칭도 안 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화분 재배이기 때문에 큰 농기계를 이용해서 밭을 갈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석유 연료를 쓰고 있는 기계를 많이 쓰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벼농사 지을 때도 또 노터리를 2번, 3번 쳐야지 땅이 잘 갈린다 하시는데, 저는 최소 딱 한 번 필요한 최소의 그런 이제 투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딸기가 먹은 양의 비료도 한 번 더 벼농사에서 벼가 흡수해서 자랄 수 있게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벼에도 특별한 다른 탭이나 비료를 투입하지 않고 그냥 키우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독특한 스마트팜을 하는데 무농약 재배를 하기도 하고, 딸기랑 쌈채소, 벼 여러 가지 복합 재배를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지열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이제 포장지 패키지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락을 주시는데, 지금 농업계의 문제는 이런 특별한 일에 대한 정보나 기술이나 지식을 자기 혼자만 가지려고 해요. 공유를 안 하고 나누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렇게 되면 이런 지식이나 기술 노하우가 남에게 공유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저희 농장에 방문하시는 청년 농업인, 여성 농업인,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그리고 이제 독거노인분들도 이제 퇴직 후에 혼자 사시면서 이런 소일거리, 텃밭을 가꾸거나 농사를 짓거나 해서 이제 소득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 농장에 찾아왔을 때 저희는 모든 지식과 기술을 다 공유를 하고 공개를 하고 같이 나누고 토의를 하고 그렇게 이제 서로 보완하며 네트워크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농업이야말로 함께 나눌 게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도 또 이제 보람찬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거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아파트에서 ESG 실천이고요. 저는 평범한 어떤 직장인이고요. 특수 윤활유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취미로 별을 보고 이런 사람인데 얼떨결에 이 아파트의 동대표가 돼가지고요. 이 아파트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성북구청하고 온실가스 없는 성북 선포식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일상 속에서 어떤 ESG를 실천할 수 있는 곳으로 아파트다 이런 걸 좀 이렇게 체계화해서 좀 요즘 강연을 하고 다니고 있고요. 무슨 포스코 건설도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관심이 많아서 포스코 건설에 가서 ESG에 대해서 좀 강연을 하고 왔는데 어쨌든 일상의 삶 속에서 ESG를 실천할 수 있는 곳은 아파트라는 곳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석관 두산 아파트는 약 1998세대 굉장히 좀 대단지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바쁜 직장인이 얼떨결에 동대표 회장이 됐었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무엇을 하려면 신뢰받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되기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했고 그 대표적인 게 이렇게 동대표회를 할 때마다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주민들이 보면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됐던 것 같고요.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것이 저희 아파트의 큰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 단지 내 어떤 자전거가 되게 많아서 문제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자전거가 다 이렇게 계단에 보관돼 있고 도로에 보관돼 있고 저희 아파트에 약 2,000대도 넘게 보관돼 있는데 제대로 된 보관대에는 약 400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상한 데 보관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 계단 확보하는 게 문제가 됐고 자전거 보관 장소 부족의 어떤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잘 살펴봤더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가 돌아다니는 건 하루에 200대도 안 돼요. 몇십 대밖에 안 되는데 2,000대나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 자전거 한 60대만 갖다 놓으면 충분하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자전거 공용제입니다. 그러니까 20대씩 3군데 보관해 놓고 주민들 누구나 쉽게 무료로 탈 수 있게 하는 거죠. 경비 아저씨들이 이걸 빌려주고요. 근데 경비 아저씨들은 경비가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더 드렸습니다. 무료로 시킨 거 아니고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들은 이거를 이렇게 관리하는 걸 좋아하셨고요. 주민들도 무료로 타니까 되게 좋았죠. 네. 그래서 우리 친환경 석관 두산 아파트가 됐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다녔고요. 자전거 공용제를 하니까 자전거가 아주 고급 자전거를 사는 사람들은 그걸 아주 신주단지 모지쓰지 해요. 이렇게 막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거 방에도 갖다 놓고 그런 사람은 문제가 안 되고 일반적인 자전거는 없어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한 2,000대 넘던 자전거가 한 800대 이상으로 주는 거죠. 네. 총 비용이 절감되고 그다음에 타기도 쉽습니다. 이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놓으니까 빵꾸가 나거나 뭐가 이상한 일이 없죠. 그래서 쉽게 탈 수 있고 편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비상계단에 자전거를 빼니까 안전한 아파트가 되고 자전거 몇백 대 줄이면 확 온실가스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파트의 온실가스 사용량이 얼마나 되나 조사를 해봤더니 연간
12,000톤의 CO2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7,000톤, 전기 4,500톤, 수도 232톤. 그래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대당 6톤 정도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줄이는가 해서 제가 공동주택에서 전기 절약 효율화 생산 3+1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공용전기 줄이기 3+1은 LED로 바꾸는 거, 그다음 펌프를 바꾸는 거, 이것이 3+1이고요. 또 하나 세대 전기 줄이기는 세대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정 3이라는 건 한 번만 설정하면 끝.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거, 이거 하나. 3개. 그다음 실천 하나는 매일 우리가 집에서 뭔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나는 실천하자죠.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 실천했던 건 하나만 매일 하면 되는 겁니다. 3은 어떻게 해서든 바꿔놓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 생산하기 3+1, 태양광 3개, 엘리베이터 회상 제동 하나죠. 이게 제가 아파트는 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12개가지를 하면 우리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90%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 공동체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할 단계는 아닙니다. 고민 다 끝났고 검증 다 끝났습니다. 실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LED 등을 바꿀 때는 이게 전기료를 절약해서 남을까 고민 많이 했고 계산 많이 했지만 이건 이미 다 검증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하주차장 저희 아파트에 1450개의 형광등이 40W로 켜져 있었는데 이걸 20W의 LED 등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랬더니 50% 줄었죠. 그다음에 아파트의 주차장은 사람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럼 사람이 없을 때 이걸 5W로 줄이는 디밍 시스템을 하니까 전기가 얼마나 주느냐? 83%가 줄었고요. 현관 두산아파트 지하주차장 효율화 공사로 연간 47만 4천 kW, 1억 3,700만 원 투자해서 그해 1억 8천만 원을 절약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 LED 등을 바꾸는 거고요. 그다음에 얼마의 밝기로 하느냐. 엘리베이터의 밝기도 줄여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에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눈의 동공이 커진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밝기를 줄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다 테스트가 끝난 거고요. 그래서 이 밝기도 줄여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현관 두산아파트 이거를 다 테스트해서 연간 32,000kW, 그다음 64% 줄인 적이 있고요.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도 LED 등으로 바꾸면 되는데 중요한 건 또 밝기를 얼마나 어둡게 하느냐입니다. 가로등의 밝기가 밝으면 2층, 3층 사는 사람들은 그걸 우리가 빛공해, 광공해라고 하죠.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밝기를 30% 줄이면서 주민들 몰래 바꿔서 테스트를 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래된 아파트의 지하 옥상으로 그 물을 올려서 물탱크에서 이렇게 물을 받아먹는 경우인데, 다 아파트는 지하 저수조까지 물이 오는 건 공짜지만 거기서 아파트로 올리는 건 다 펌프가 돌리는 거라 또 공용전기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부스터 펌프로 바꿔주면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기 절약이 많이 되고요. 저희 아파트 이 부스터 펌프로 바꿔서 약 10만 kW 연간 절전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LED 등 3개, 그다음에 펌프를 하나 바꿔주면 공용전기 줄이기 3+1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그 생산 3+1은 미니 태양광. 이건 꼭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어떤 옛날 컨슈머에서 프로슈머로 전기를 생산해보고 효과, 이런 교육적 효과가 되게 큰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능 동부 아파트 이렇게 전 세대에 쫙 설치하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개별 세대 전기 사용량 가장 작은 아파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경비실에다 미니 태양광을 설치했더니 이 경비실에서 1년간 에어컨 쓰는 게 200kW 안 돼요. 근데 미니 태양광 1년에 200kW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더 이상 우리 공용전기료가 나가지 않는다고 주민 설득 딱 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에어컨 쓰는 거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교육 차원에서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거여 1단지처럼 이렇게 옥상에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사는 아파트에 설치를 해봤어요. 이건 제가 사는 아파트에 122카 하니까 공용전기 나오는 거 또 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7월 8월 달에 공용전기로 마이너스 15,900원 받았습니다. 네, 효과 되게 좋죠? 이건 뭐 하면 되는 거고요. 네, 태양광 3개 합니다. 미니 태양광, 경비실 태양광, 옥상 태양광. 3+1은 엘리베이터가 항상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전기를 만들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전기 만든 거 다 버리고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거. 그 버려지는 전기가 그 엘리베이터실에 열이 발생해서 불도 나고요. 거기 에어컨 트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회생 제동 장치를 틀면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우리가 공용 전기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전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140만 원 들지만 70만 원 한전 지원. 아파트는 70만 원 하면 되고 이렇게 다 설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그 회생 제동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간 아파트에 이렇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용전기는 줄일 수 있는 건 딱 6가지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용전기를 줄이고 나면 그 아파트의 70%는 개인들이 전기를 씁니다. 이걸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전기 절약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맨날 고통을 동반하는 방식. 에어컨 대신 선풍기 사용하는. 아니 에어컨 300만 원 주고 한 달 쓰려고 샀는데 그걸 쓰지 말자 되겠어요?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 쉬운 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파트에 전기 절약하기 전에 플랜카드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전기 절약으로 더 이상 가족을 괴롭히지 마세요. 플랜카드 6개 써놨습니다. 아파트에. 왜냐면 거부감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10세대가 50kW를 절약하는 것보다 100세대가 10kW를 절약하는 것이 효과도 크고 실천도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얼마나 많이 절약될까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활동을 해야 이 지구 환경이 바뀌는 거지.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3+1 실천하면 지구 온난화 막을 수 있냐? 당연히 못 막죠. 그거 갖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고 생각이 바뀌고요. 지구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온실효과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도 덜 타게 되고요. 다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은 제가 간단히 1분 동안에 말씀드리면 에어컨 안 쓸 때 9월 때부터 6월 때까지 에어컨 누전 차단기 내려놓으면 한 달에 3kW 절약되거든요. 이거 1000세대가 하니까 1년에 3만 kW, 1500세대가 하니까 4만 5천 kW 절약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냉장고의 온도를 이렇게 바꾸면 약 20% 정도 절약이 됩니다. TV의 절전 모드를 이렇게 바꾸면 약 40% 정도 절약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잠자기 전,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 관련 전원 끄자. 하나는 실천하자라는 겁니다. 하나. 3개는 설정하면 끝이고요. 하나는 실천하자. 이걸 저희 아파트에서 3년간 2000세대가 했더니 속간 두산 아파트 개별 세대 연간 전기 사용량이 2010년에 750만 kW에서 2015년 650만 kW, 100만 kW 줄죠. 아까 공용전기 100만 줄였죠. 개별 세대 100만, 200만. 옛날에 전기요금 260원. 그래서 합해서 5억 2천만 원 전기를 절약했고요. 실제로 저희 집 관리비 고지서를 보여드립니다. 2010년 8월에 11만 5천 원 나왔는데 2015년 8월에 10만 9천 원 나왔어요. 일반 관리비, 경비비 다 오르는 거 아시죠?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게 다 올랐는데도 전기료가 줄어서 이렇게 다 관리비가 절약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속간 두산 아파트에서 중앙난방을 개별 난방으로 줄여서 도시가스를 2010년에 확 30% 줄였고 그다음에 온수 절수기를 설치해서 온수를 줄여서 가스비를 2013년 4년부터 줄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나니까 35%가 줄었습니다. 도시가스 45% 줄였고요. 전기 21%. 수도는 요새 좀 이렇게 씻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서 잘 못 줄였습니다. 네, 이런 거에서 어쨌든 CO2 발생량을 연간 4,200톤 줄였고요. 절감률 35%.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줄인 거를 관리비 줄여서 경비들 임금 올려주니까 신문에도 나고 그다음 관리비 다른 아파트하고 보니까 인건비는 올랐지만 우리는 전기료가 줄어서 총액 관리비가 줄고요. 그다음에 다른 아파트하고 비교하니까 우리 관리비가 전체적 평균보다 적습니다. 왜 적으냐? 경비비는 많이 주는데 전기료가 줄어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료를 줄이면 에너지 비용을 줄이면 관리비도 줄이고 같이 상생하는 아파트 되는 거죠. 경비한테 월급도 더 많이 줄 여유도 생기고요. 그래서 다 같이 아파트에서 어떤 사회적 경제도 가능하고 ESG 실천도 가능하니까 다 같이 참여해서 멋진 아파트, 그다음에 우리 온실가스 저감에 도움을 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 하는 건 사실 아니고요. 시장님들이 좀 의지를 많이 내어주시고 또 의지가 있는 공무원들 몇 분과 해야만 하는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 아주 긴 뭐 맥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부탁을 받은 것은 행정이나 지방 정부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사례만 이야기해달라고 시간이 짧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사례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프랑스 관련해서 저희가 15분 도시로 굉장히 바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15분 도시가 거품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서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너무 좋아 보여서 이제 막 하다가 파리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파리 시장님 컨택을 했는데 부시장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파리 부시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2시간 동안 프랑스하고 파리의 그 탄소중립 정책들에 대해서 국제 웨비나를 2시간 동안 심도 깊은 웨비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15분 도시가 정말 거품이 절대 아니고요. 15분 도시는 파리의 여러 가지 탄소중립 정책 중에 정말 일부, 먼지 같은 일부, 좁쌀 같은 일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하고 파리의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요. 한국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뭐 경제신문에 난 사진인데 프랑스의 기후와 보건 법안이라는 법이 5월에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이 법을 보면 맨 왼쪽에 기차로 2시간 30분 내 거리 간에는 비행기 운항 금지 보이시나요? 프랑스에서 이제 기차로 2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도시는 국내선 금지입니다. 한국 같으면 요 한반도 내에 있는 제주도 빼고 울릉도 빼고 섬 빼고는 저희는 다 대부분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국내선 전면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그런데 이제 국가 정책은 공항을 7개 짓겠다, 더 짓겠다, 7개 짓겠다가 더 짓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교가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보시면 오늘 건물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는 에너지 등급이 낮은 주택은 2028년부터 임대 금지. 에너지 등급이 쭉 있을 거잖아요. 그 에너지 등급이 낮은 데는 임대를 금지했습니다. 28년부터. 파리가 굉장히 대도시입니다. 아시겠지만 관광도시이기도 하고요. 근데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 도시 전체의 에너지 소비를 50% 감소하겠다고 합니다. 50% 전기만 있는 거 아니고요. 열, 뭐 냉난방 다 있는 겁니다. 파리도 마찬가지고 유럽이 다 마찬가지인데 왜 노상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보시면 이렇게 날씨가 쌀쌀하게 가시면 히터를 틀어줍니다. 옆에 이제 여기 아래쪽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히터도 있고요. 이렇게 공중에서 나오는 히터도 있는데 2022년 4월, 내년 4월부터는 길거리에 있는 이 상가, 그러니까 밖에 나와 있는 길거리 노상에 있는 테이블에 가스 히터 사용 전면 금지. 이런 파격적인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도 장난이 아닙니다. 2024년부터 파리시에서는 디젤 차량 운행 중단. 뭐 이 정도 그럴 수 있겠다 싶죠. 근데 혹시 보이십니까? 가솔린 운행 중단. 네, 2030년부터입니다. 가솔린 차량을 파리시에서는 2030년부터 이제 탈 수 없습니다. 운행 중단. 한국 사례를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특수하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사업들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업들이라는 걸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의 기후에너지 교육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석관 두산 아파트에 그 태양광이 쭉 달린 걸 보셨겠지만 광명시도 굉장히 좁은 도시에, 좁은 지역에 아파트만 굉장히 많은 밀집되어 있는 그런 도시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도 없고요. 상업지구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여기에다가 우리 서울처럼 태양광을 다 달아야 된다, 아파트에. 이렇게 이제 작심을 하신 거죠. 석관 아파트처럼 그렇게 모두가 다 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고민을 하다가
수용성을 높여야 되겠다. 이 시민들이 이렇게 수용성이 낮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파트에 태양광을 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30만 광명 시민을 다 교육시켜야 되겠다. 모두 다 이렇게 밀집된 주거 공간이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상 이 사람들을 다 교육시키면 우리 광명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신이 돌릴 수 있는 기관은 다 돌려서 교육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시민 친화적으로 어쨌든 시민들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기후에너지 전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특이하게 집중적으로 몇 달에 걸쳐서 돌릴 수 있는 관은 다 돌려서 진행을 한 케이스라서 좀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의 에너지 카페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전시 대덕구도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이렇게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에서 어떻게 했냐면 에너지 카페라는 걸 만드셨습니다. 에너지 카페는 원래 있던 기존의 카페를 하고 있던 곳을 에너지 카페로 사장님한테 설득을 해서 전환을 한 케이스인데요. 원래 있던 카페에 에너지 공단의 보조금을 받아서 태양광을 깔고요. 인테리어를 조금 바꾸고 책을 전시하고 에너지 전환에 여러 가지 물품도 가져다 놓고 샘플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시설을 해놓은 겁니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장님도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그 주변의 상권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대덕구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아리백 캠페인인데요. 재생에너지 100%로 우리의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인데요. 이 중소규모의 업장들도 아리백 캠페인을 해보자라고 설득을 하러 다니신 겁니다. 후보님을 시키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가서 하시는 거죠. 지역에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중소규모 기업체들이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다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는 31개 시군구 중에서 경기도에 그렇게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보다 낮고요. 녹지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인데 고양시장님은 나는 도시를 난개발하지 않겠다. 그리고 숲과 있는 녹지를 잘 보존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선언적이지만 나무권리 선언이라고 해서 나무를 많이 보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습지를 절대 보존하겠다라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녹색건축법 해가지고 어쨌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물을 짓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4월인가 5월에 고양시에서는 조례로 녹색건축법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세부 규정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고양시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녹색건축법보다 조금 더 진도가 나아진 상태에서 건물을 올려야 인허가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것들은 관용차 카쉐어링에 관련된 건데요. 시소유차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에서 친환경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백 대가 관용차가 있는데 그 관용차를 9 to 6, 평일날 9 to 6 빼고는 다 그냥 주차장에 되어 있는 겁니다. 시 안에. 그런데 직원들은 자기 차를 끌고 와서 시에다 주차를 해놓고 업무 보러 갈 때 이 차를 이제 끌고 나가는 거죠. 너무 불합리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고민하다가 이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고 해서 이 관용차 중에 전기차고 수소차를 소카 같은 그런 렌트를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드시고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걸 먼저 시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 기간이 끝났고요. 평가가 끝났는데 이미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40, 50대의 공무원들은 별로 반응이 뭐 쏘쏘이고요. 아직 차가 없는 20, 30대의 공무원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저 너무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화성시 입장에서는 주차장 면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 주차장과 관용차 주차장이 두 종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직원용 주차장이 차를 안 사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 거죠. 실제로 차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의 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관에서 하기에 너무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창원에 굉장히 큰 산단이 있는데요. 이 산단의 협동조합이
대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하는 이해관계자를 50도로 그린 겁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전국 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라고 박스 안에 조그맣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축이 되어서 깔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만나고 조정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듣고 해소하고 하는 과정을 사실은 싹 다 거쳐야 하나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 저희가 사례를 이야기하면 너무 성공 사례만 보다 보니까 어려운 점에 대해서 사실은 잘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누군가는 조정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 어떻게 거버넌스가 그냥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다. 좀 넓은 거버넌스도 있다. 그리고 그걸 누군가는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보이는 모든 성공 사례들은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서 만들어진 결과다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사례로 가져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로컬 에너지랩의 문은정이라고 하고요. 저희 로컬 에너지랩은 탄소 중립 실현 방법을 고민하고 또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시민을 돕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주제는 탄소 중립 우리 동네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될지는 오늘 앞서 소개된 사례들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로컬 에너지랩은 이런 정보들을 유통시키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해낼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1.5도씨 이하로 지구온도 상승을 멈추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최근 ICC 보고서에서도 다시 한번 이 목표 강조했는데요. 지금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50% 감축하는 것,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일단 9년 이내에는 석유, 석탄, 가스의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 현황을 보면 총 80% 이상이 화석연료입니다. 이 화석연료 중에서 석탄인 대부분 전기 생산에 사용되고 있고 LNG 천연가스는 주로 난방, 그리고 석유는 수송과 산업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80%를 지탱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엄청난 변화가 되겠죠. 이런 변화는 큰 고통과 큰 기회를 함께 가져올 것입니다. 예, 화석연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약 2,400만 대 이상이 있는데요. 9년 이내에 이 자동차 중 절반이 폐차되어야 합니다. 전력 생산의 40%가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장 이 석탄 발전소를 닫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40% 전력을 절감하거나 친환경 에너지로 교체해야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은 전국 각지에서 입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1만 곳이 넘는 주유소는 이제 곧 기름을 팔 수 없게 될 거고요. 그리고 유럽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사업이잖아요, 자동차는. 이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어떻게, 언제부터, 누가 결정할 수 있을지 고민이 그런 문제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에서 없어지는 일자리는 어떻게 대체하고 또 보상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변화에 따른 비용은 세금 인상과 에너지 가격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수용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질문은 지금부터 당연히 시작되어야 되고 또 답을 찾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을에서 마을 단위 수준에서 공동체의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서울의 부문별 탄소 배출량을 보면 아까 앞서서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건물 부문 에너지가 약 70%, 수송 부문 에너지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건물, 그리고 공급되는 에너지원, 그리고 교통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건물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그렇다면 냉난방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물을 보완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시설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남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규모 분산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망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교통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차, 촘촘한 대중교통, 무엇보다도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권을 조성하고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하기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수유동의 마을계획 연구에서 일부를 발췌한 건데요. 건물 에너지 감축과 수송 시스템 변화를 위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면 차로를 줄여서 자전거 도로와 보도 공간을 확장하고 녹지를 마련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명 교체, 창호 교체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는 열섬 효과를 낮추기 위한 골목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로수, 화분 설치, 인공열을 낮추고 반사율을 높이고 그늘을 늘리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우리 지역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하면 좋을지도 제안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바뀌길 원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만 이런 마을을 상상할 때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온실가스는 얼마나 감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누가 시작할 것인가? 비용은 행정이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이 부담할 것인가? 이 변화로 혜택을 보는 사람 누구고, 손해를 보거나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 누구인지, 그렇다면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우리 동네 탄소 중립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볼 텐데요. 지역에 맞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혹은 우리 공동체의 특성과 탄소 배출 요소를 먼저 이해해야겠죠. 주거지가 어떤 형태인지, 인구 구성은 어떠한지, 도로 사정은 또 어떠한지, 이것이 에너지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같은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탄소 배출량을 알아야겠죠. 탄소 배출량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탄소 배출량 계산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이 계획을 세우는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실천의 주체, 그리고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마을을 지원하는 행정, 정치인 등 이런 분들이 우리가 만나야 될 분들일 텐데요. 그리고 또 이 과정을 진행하는데 가장 핵심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컬 에너지 랩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도 주민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부분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사회에서는 그렇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자리를 시작할 활동가 또는 시민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노하우도 필요하고 논의를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들도 필요합니다. 기존의 논의 구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와 노력도 필요합니다. 마을에서도 이해관계자들 다 모아내야만 이제 마을에서 어떤 일들을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할 수 있을지를 합의도 하고 또 실제로 사례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로컬 에너지 랩은 이 과정을 돕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공동체 단위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공론장을 이끌 주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주민의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주민이 진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지원합니다. 진행 도구도 개발하고 그리고 또 강의나 워크숍 필요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받았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여러 지역으로 소개하는 역할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 지역 로컬 에너지 랩 사업을 좀 자세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역 에너지 전환 전국 네트워크의 사무국도 같이 맡고 있는데요. 지역 에너지 전환 전국 네트워크는 전국의 에너지 전환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모임, 지역 네트워크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수립된 광역 지역 에너지 계획의 이행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지역 에너지 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워크숍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 기초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돕는 방방곡곡 이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유통시키고 정보를 모으고 유통시키는 것도 중요한 활동 목표인데요.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월간 누구나 탄소 중립이라는 이름의 뉴스레터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연구 활동으로는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의 역할 연구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공론장을 도울 누구나 탄소 중립 가이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 간단하게 로컬 에너지랩이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했는데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탄소 중립 우리 동네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택지는 뭐 별다른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탄소 중립 과제는 이미 주어졌고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의 선택만 있는데요. 그래도 기쁘게 생각하면 건강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로컬 에너지랩은 마을에서 또는 여러 공동체 단위에서 시작되는 탄소 중립 현장을 돕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탄소 중립을 위한 계획들을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로컬 에너지랩의 활동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사전에 신청해 주신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지금 27분 정도 남은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으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집이 하나 고쳐지면 그 사례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두 번째 집 고치기, 세 번째 집 고치기로 잘 이어지나요? 이 집수리 과정에 지역사회가 함께하고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로 확산되려면 어떻게 지역공동체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 마을 계획을 진단하고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짜는데 실행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정책이 좀 결합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연구자들이 이럴 때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과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타당성 뭐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연구자들이. 그래서 사실 그런 계획하고 결합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에너지 데이터를 모으는 거는 이를테면 중앙정부에서 하거나 지방정부에서 하고 그 모인 에너지 데이터를 지역에 반영해서 그 지역에서 커뮤니티들이 알게 하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이든 소규모 정비든 이렇게 진행되도록 리딩이 돼야 하고 뭐 이렇게 프로세스가 쭉 좀 만들어져야 할 것 같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로드맵을 짜는 정도이고 그렇죠.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이 가려운 점을 이렇게 딱 짚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심재철 소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 좋겠다. 내가 사는 아파트도 이런 아파트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동대표까지 가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이런 활동을 알리고 좀 제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제안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어떤 팁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가 않아요. 네. 동대표가 되지 않으면 물론 이제 뭐 아파트 가면 다 민원 내는 게 있고요.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내서 우리 아파트 상황을 그 공동체 그 아파트 정보 관리 시스템 가서 먼저 뒤져서 한번 그 답변을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이 동대표들이 움직이게 하는 어떤 시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저도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